사람도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의 글을, 다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한 핫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마닐라의 대통령 순방 중에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갔다가 아마 귀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트위터에다가, 지금 X라고 하죠,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도 더 나쁜 짓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검찰에서 수사권이 박탈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왜 줬습니까? 거악을 척결하라고. 거악을 척결해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그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검찰이 그러한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검찰의 작태는 뭐보다 더 나쁘다? 일반 범죄자들이 강도를 저지르는 것보다, 심지어 납치해서 살인하는 납치살인보다도 더 나쁜 짓이다. 이러한 그 글을 X에다가 올렸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해가지고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나쁘다. 이거는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맞는 말씀이시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일반 범죄자가 강도하고 심지어 납치살인하는 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납치살인한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나쁘다, 그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납치살인은 제일 나쁜 거잖아요. 예컨대 어떤 집의 자식을, 어린이를 납치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것보다도 검찰의 조작이 권한 남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건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곤경에, 그것도 나쁜 거죠. 그것도 나쁜 건데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러한 그 어법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심플하게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남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틀린 말씀 아니네. 근데 이거를 납치살인보다도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납치살인이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납치살인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또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그 트위터에다가 딱 올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링크를 달았어요. 그 어떤 기사 링크를 딱 달았어요. 제가 트위터부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X에 가입했어요. X. 그래서 저는 가입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귀찮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쉽던데요. 딱 갔더니 구글 계정이 있나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알아서 가입이 되던데,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한 그 기사를 딱 클릭을 했더니 어떤 기사였냐면, 그 사이트가 시민 언론 민들레 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제공한 그 매체는 어디였냐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확보한 문건을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던데, 어떤 문건을 워치독에서 확보했느냐? 1600쪽짜리 문건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이만한 문건을 갖다 확보했대요. 어디 문건이냐? 법무부의 특별점검팀 문건이었대요. 법무부에서 특별점검팀이라고 하는 걸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장장 1600짜리래요. 근데 어떤 문서냐?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근 1년 동안 1년하고도 한 일주일 동안 그 수원구치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196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뭐 그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음 녹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유리막 하나 사이에 두고 변호사하고 피의자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도 유리창이 이렇게 유리막 같은 게 플라스틱 유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서 얼굴은 보이는데 그런데 말하려면 이제 마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잘 들리니까. 그래서 저쪽도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나도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근데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 잘 들리라고. 왜냐하면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를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야기하는 게 다 녹음이 돼요. 법적으로 그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음이 또 녹취록도 만들어질 수, 뭐 요즘은 뭐 AI 있으니까 녹취록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2023년 1월 17일이면 어떤 날이냐면 그 김성태 회장이 2026년 6월에 동남아시아로 톡겨요. 그래가지고 뭐 회도 주문하고 뭐 김치도 가져와라. 저기 동남아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김성태 회장이 잡혀요. 어디서 잡히냐면 태국에서 잡혀요. 언제 잡히냐면 2023년 1월 10일 날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송환된 날짜가 1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 17일 날 공항에 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돼가지고 조사받고 그냥 그 처박힌 게 그게 어디냐면 수원구치소인데 그러니까 법무부의 특별점검팀이 이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뭐 수감된 2023년 1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 분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월 23일까지 있었던 수원구치소에서 김성태 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접견 녹음 파일을 160개를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그 문건을 만든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몇 페이지다? 장장 1600페이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입수했다? 워치독에서 입수했다.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뭐 법무부에서 줬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워치독에서 입수를 갖다가 했대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어땠냐면요. 2023년 1월 17일에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재명 그 당시는 대표겠죠. 2023년이면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였을 거고, 이재명 대표님 같이 높은 분 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2022년 6월에 해외로 톡겼는데 왜 해외로 톡겼겠습니까? 2022년 그 5월 달부터 윤석열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작됐네. 대통령이 윤석열이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네. 나 같은 사람 국물도 없겠네. 그러면서 2022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동남아로 톡긴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태국 경찰에 의해서 뭐 인터폴 공조가 있었나 어쨌든 잡히니까 송환이 됐는데 처음엔 뻗띵긴 거지. 나 이재명 몰라. 너무 높은 분이야. 나는 잘 몰라. 그랬는데 암만 해도 이게 큰일 났거든. 어떻게 됐겠습니까? 2023년 그 1월이면요. 2023년 1월, 2월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뭐 한 5월부터 저희 출범했다고 치면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창창하다. 앞으로 4년도 더 남았다. 근데 내가 뭐 뻗띵겨봤자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말이 바뀌거든요.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내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 지사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뻗띵기다가 그러다가 뭐 실토 같은 걸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실토 그거는 허위 진술이었어. 또 말이 또 바뀌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3년 3월부터 김성태 회장하고 방용철 회장, 부회장은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허위 진술을 했느냐? 김성태와 방용철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하기 위해서 나 이화영과 계속적으로 상의했다라고 2023년 3월부터 김성태와 방용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순뻥이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워치독에서 그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기사화된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에 걸어놓은 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성태와 방용철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왜 그러면 김성태와 방용철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갖다가 했느냐? 그거는 검찰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로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게 검찰의 압박이 있어서 김성태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요. 2023년 3월 10일이었어요. 그러면 김성태가 그 수감된 지 2달 정도 아직 2달이 채 안 됐을 그 2023년 3월 10일에 수원구치소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쌍방울의 비상임 이사가 김성태 회장을 쌍방울의 비상임 이사가 쌍방울의 회장인 김성태 회장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그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로 XX 아마 욕인 것 같아요.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다. 그러면서 X 까고 이것도 욕인 것 같아요. 열 받아가지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이것도 욕설인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김성태가 쌍방울 비상임 이사가 딱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녹음 파일을 그렇게 녹취록으로 쭉 만드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김성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얼마나 김성태를 압박했으면 김성태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김성태가 거짓말한 거다. 그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뭐라고 글쎄요.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게 그 이야기인가? 내가 진짜로 이재명한테 돈을 줬으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겠는데 내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라고 막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뉘앙스인가?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라고 한 직업을 폄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검찰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나?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범죄자들은 거짓말 하거든요. 그 범죄자들은요. 심지어 변호사들한테도 거짓말해요. 제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리버리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제가 클라이언트로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형사 재판 받게 생겼는데 검찰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그래도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싸대더라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보니까 어리버리해.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변호사도 못 믿는 거예요. 혹시 저 변호사가 나중에 이렇게 검사하고 친구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돈 받고 일하는 거지. 그런데 아마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그 피의자, 피고인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할 텐데 그래도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그래야 종합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쭉 보다가 분명히 우리 클라이언트가 나는 빵 안 훔쳐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CCTV를 딱 봤더니 빵 훔쳐 먹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이 탁 풀려요. 왜냐하면 빵을 당연히 안 훔쳐 먹었어.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는 빵을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뭐 예컨대 뭐 카드 내역도 없고 뭐 그 시간에 뭐 알리바이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CCTV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빵을 딱 훔쳐 먹은 게 딱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단 저희 같은 사람 맥부터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할 말도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대한 좋지도 않은 머리 막 쥐어 짤 테니까 그 다음에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그거는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비상임 이사한테 가가지고 무슨 목을 까고 열받아 가지고 내가 줬다고 했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김성태 회장이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나?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문장만 봐가지고 검찰이 김성태를 압박해가지고 김성태가 거짓말하게 된 건가?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드러나냐면 3월 21일에 그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접견을 왔어요. 근데 야 해가지고 내가 배상윤이하고 통화했어. 그 배상윤이하고 왜 통화했냐면 검사가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배상윤이하고 통화했어. 어디서 했냐면 1313호실 그게 아마 박상용 검사 사무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대요. 그러면서 배상윤은 누구냐면은 2022년 6월에 해외로 톡낀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성태. 근데 똑같은 시점에 배상윤이 KH 회장인데 배상윤 회장도 동남아시아로 출국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윤이 김성태보다 한 단계 한 수 더 위인가? 아니면은 김성태 회장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력이 막 그렇게 집중이 됐나? 그나저나 왜 배상윤 회장은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윤 회장이 작년에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아니 북한에 돈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북한 송금과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작년 6월에 그 배상윤 회장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배상윤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왜 통화를 했느냐? 검사가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검사가 막 압박해가지고 배상윤하고 뭐 통화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월 6일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제 접견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달 말이면 5월 말 되지 않겠습니까? 매스컴에 많이 나갈 것 같아. 왜냐하면 미스터리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미스터리는 이화영 부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미스터리가 뭐지? 그래도 나한테 용돈 받고 그랬으니까 미스터리인가? 어쨌든 미스터리가 결국 진술할 것 같다. 거시기 북한에다가 돈 준 거. 그러면서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다. 누가? 검찰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또 했냐면은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여기서 그 새끼는 누굴까요? 6월 초까지면 끝날 것 같아. 그 놈 있잖아. 여기서 그 놈은 누굴까요? 이 높은 놈 말이야. 그 놈이 높은 분이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이런 이야기가 2023년 5월 6일 그 접견했을 때 그때 김성태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이게 1600쪽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뭐 김성태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녹취록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하는 게 쭉 쓰일 때는 제3자가 읽을 걸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읽히는데 그래도 글이라고 하는 게 읽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문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생략하기도 하고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뭐 두 사람만 아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듣는 거하고 문장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때 대화를 했던 사람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지 녹취록을 제3자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재판하다 보면 요즘은 녹취록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가지고 녹취록 막 몇십 페이지, 100페이지 이거 딱 던져주면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지들끼리 한 말인데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김성태 녹취록도 김성태가 자기한테 접견 온 사람한테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녹취록이란 이야기인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의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느냐. 이거는 납치살인보다도 더 나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으로 치면은 어떻게 정의 실현하라고 혁명수비대 같은 데다가 무력을 부여했는데 그 무력 가지고 자기네 자국민을 몇만 명을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천벌받아라. 뭐 이런 것과 뭐 조금 오버한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공소는 취소되어야 하고 검찰은 뭐 당연히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딱 되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갖다 딱 찾다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찾았어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아예 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화영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화영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표를 갖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도 2023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3년 1월 17일에 그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체포가 돼서 수원구치소에 구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뭐 해가지고 이제 접견했을 때 녹취록이 쭈루룩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김성태 회장이 5월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월 초에 5월 6일에 이달 말쯤에 5월 말쯤에 결국은 이화영 미스터리가 진술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3년 바로 그 2023년에 6월 9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자백하기 시작해요. 자백을 하는데 이 자백이 진짠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진술하기 시작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진술하기 시작하냐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인발부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6월 9일에 진술하기 시작해요. 김성태 회장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이달 말쯤이나 이제 아마 미스터리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결국에는 자백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랬는데 5월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한 열흘 정도 더 버티다가 드디어 6월 9일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30일에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데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 이것을 나 부지사 이화영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에게도 보고했다. 이 이야기가 6월 30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1일에 이때는 김성태 회장이 재판이 있었어요. 공판이 있었어요. 공판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그때 대북송금 진행할 때 이화영 부지사님과 상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님과도 통화하면서 3번이나 만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그 새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7월 11일에 김성태 회장이 저기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대북송금 진행했고 상의하면서 이재명 지사한테도 만나려고 했었고 통화도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 민주당에서 진짜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2023년 여름은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7월 13일에 어디를 가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 백여사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이 억울하시죠. 우리 당이 돕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7월 13일에 했는데 그런데 7월 18일에 이번에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었어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인 서모 변호사 청주시장 출마하려고 했다가 요번에 그냥 그 나가리가 된 뭐 아주 고위직 어떤 분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그 서모 변호사님이 그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이 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7월 25일에 이때도 그 법정이었는데 그때 이른바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1차 부부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사모님 백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 보고 정신 차려 제발. 응? 당신 계속 그러면은 가족도 없고 변호사 도움도 없어. 우리도 당신 도울 수 없고 변호사도 도움을 안 줄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부부 대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꿈쩍을 안 했어요. 8월 2일에 측근이 아마 접견을 왔던 모양인데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그냥 친한 그 측근한테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와이프가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막 그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갖다가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반대로 야 우리 와이프한테 제발 좀 자중하라고 좀 해라. 응?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응? 그러면서 마치 내가 검찰하고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아니 나 딜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측근한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화영 부지사는요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8일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이 8월 8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온 서 변호사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날 뭐가 있었냐면 법무법인 덕수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모 변호사님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 그날 뭘 제출했냐면 기피신청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하고요. 증거의견서 이런 것들을 딱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화영 부지사가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님하고 그 하기 싫고 지금까지 나를 계속 도와줬던 서 변호사님과 계속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서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갖다가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덕수에서 기피 신청서, 증거의견서 이런 거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기피 신청서 본 적도 없고 증거 신청서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변호인이 냈다라고 했지만 그건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1일에 또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8월 21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을 했나? 했겠죠. 근데 그 서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속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말로 변호인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변론하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빠이빠이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임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3일에
어떻게 되느냐?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부부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와이프 백모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검찰 조사 거부해라. 당신 진짜 최후 통첩이야. 응? 검찰 조사 거부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알아서 국선 변호사인하고 같이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대충 재판해. 당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대. 결국 당신 편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딱 보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9월 7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김성태 회장 등이 나를 회유하고 압박을 해서 진술한 것으로서 내가 뭐 예컨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든지 뭐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진술한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또 번복을 갖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네. 그러면서 뭐 민들레, 워치독 이런 데에서 그다음 법무부에서 특별점검팀에서 김성태의 그 접견 녹취록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중에 이거 아냐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워치독에 흘러갔고 그 워치독의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무도한 그냥 극악한 그 납치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검찰이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나에 대한 공소는 취소되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결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1심 판결이 2024년 6월 7일에 있었어요. 2024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총선이 있었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2024년 4월 이전에 나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민주당이 그런 건 잘해.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그냥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총선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6월 7일에 나왔는데 판결 내용은 뭐 그냥 당연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 추징금 3억 넘는 추징금. 그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가법상의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중요한 건 뭐였냐면 형량도 중요하고 혐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그 경기도의 대북 비용 대납한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재판부가 뭘 인정을 했냐면 김성태의 진술, 방용철의 진술, 그리고 김성애, 김영철, 리호남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다 유죄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있었던 거고 그 대북 송금을 누가 냈었어야 되느냐? 경기도가 냈었어야 됐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쌍방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대납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책임져라. 이래서 1심 판결이 딱 나왔고요. 항소심 판결은 또 언제 나왔느냐? 1심 판결은 총선 다음에 나왔어요. 항소심 판결은 계엄 다음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24년 12월 19일에 나왔어요.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있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있은 지 2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응? 진짜 재판이 그렇게 윤석열 정권 내에 계속 있었던 그 재판이 하나씩 둘씩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정확히 16일이 지난 12월 19일에 이화영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똑같았어요. 형량만 줄었어요. 형량만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줄었고요. 벌금하고 추징금 액수는 똑같았고 내용도 똑같았어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진행을 갖다가 한 거. 그러니까 1심에서 그 이야기한 사실관계 다 맞다. 그런데 좀 깎아준다.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한 20개월 정도 깎아주마. 왜 깎아주겠습니까?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요청했던 책임은 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 아니냐? 그 다음에 결국은 남북 평화 조성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아니었느냐? 그러면 정책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양형에서 한 20개월 가까이 깎아주겠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그 쌍방울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대납 비용이었다라고 한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생각해보니까 다 웃기네. 1심은 총선 다음에 나왔어요. 항소심은 계엄 다음에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도 나왔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 건데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왔느냐? 대선 직후에 나왔어요. 2025년 작년 6월 5일에 나왔어요. 그 대선이 6월 3일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6월 4일 바로 그 다음날 저는 그날 시모노세키에 있었는데 그날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나 저제나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징역 7년 8개월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모셨던 부지사로서 모셨던 지사로 모셨던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 되셨고 대통령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다? 사면권이 있고 복권할 권한이 있고 어쨌든 나를 깜빵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그 12월 그 2025년 그 8.15 특사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왔으니까 그때는 너무 촉박해서 못 나온 거지. 설마 지금 크리스마스 특사에서도 빠졌었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그냥 감옥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2026년 8월 15일 8.15 그 광복절 특사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화영 부지사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고 그 이야기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냥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나?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린 게 X에다가 글을 올린 게 어디서 올렸다고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올리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쯤 전에 거기서 제2 아태 남한과 북한의 뭐 아태 평화 뭐 회의가 1회 대회는 킨텍스에서 있었고요. 2회 대회 때는 마닐라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이 나서 이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글을 올렸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의 글을 다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북 송금과 관련한 핫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마닐라의 대통령 순방 중에 지금 더군다나 뭐 이렇게 주가도 뭐 출렁출렁 거리고 전쟁이다 막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적절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대범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증거 조작이 있었고 사건 조작이 있었으면 무죄 판결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냥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주가나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제발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